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내일부터 어린이날 연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딘가 좀 나들이 계획 중이라면 고속도로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토요일에는 지방 방향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하고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 방향은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죠. 연휴 첫날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어린이날 당일부터는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이맘때가 되면 또 각종 사고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졸음운전, 빗길 운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와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이시죠. 임태희 교육감 연결해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된 입장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여러분이 상당히 기다리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오늘도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우영입니다. 야, 그래도 이호영 아나운서 좋겠어요? 왜요? 내일은 괜찮지만 모레부터 계속 비 온다니까. 왜죠? 쉬지를 못하잖아요. 주말에 쉬어요? 연휴 때? 월요일은 와서 뉴스 앤 뮤직을 진행합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 쉬고 토요일은 쉽니다. 월요일날 비 온대요. 네. 솔직히 기분 좋죠. 뭐 제가 쉬는 날 이제 비 안 오고 일하는 날 비 온다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아주 심보가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난 또 아니요 보고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네. 난 모르는데. 그렇구나. 네. 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토요일에 어디 안 가요? 저는 토요일에는 예. 여기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FC 서울과 울산 HD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러 갑니다. 아, 그거 보러 간다. 네. 야, 근데 여기서 축구할 때 진짜 차 갖고 가요? 아우, 절대 안 가져가죠. 그죠? 네. 근데 차 갖고 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축구가 있는 날이면 여기에서 강북강변 빠지는 길이 뭐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 같아요. 네. YTN에서. 야, 근데 그렇죠. 그 차를 안 갖고 오시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이 야구장에도 그렇고 야구장 잠실이나 근처도 네, 그렇고 그렇죠. 이 축구장도 그렇고 차 갖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합리적 선택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빠져나갔는데 시간 꽤 걸릴 거요. 많이 걸립니다. 주차장에서 꽤나 오래 계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와가지고 지하철 바로 보통 지하철역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그게 훨씬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아니면 차 가져오시는 분들을 위해 짧은 팁을 드리자면 도보로 한 30분, 20분 정도 걸어가는 위치에 차를 두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게 빠르다. 네.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 주차장. 운동도 되고. 그렇죠. 네. 네. 하루에 보통 얼마나 걸어요? 저는 그래도 12,000보씩은 늘 찍힙니다. 12,000보. 네.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 활동량이 많은 네. 사람인지 헬스장을 맨날 가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렇죠. 활동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네. 예, 여러분들 이호영 아나운서의 운동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꼭 이호영 아나운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 얼마든지 의견 주십시오. 제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어지는 소식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이 된 바 있죠.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 건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까지만 하더라도 여야의 협치와 합치가 복원되는구나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은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부권 행사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치. 이거는 그 변신 로봇에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합체죠. 네. 합체. 어쨌든 근데요, 이게 사실 그 일각에서는 오늘 요거 끝나고 바로 2부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지금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한다는 건데,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여야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합의를 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여부를 제가 한번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분명히 좀만 기다리면, 왜냐하면 특검을 이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사실이라면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사실 야당은 조금 비판을 들을 소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도 정치적 목적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기다려서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제가 볼 땐 기다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뭐냐 하면 이 민주당의 행태를 봤을 때에는 이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자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차상병 특검에 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면 모르는데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여론이 이렇게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여론이 높은데 이거 거부권 행사하다가 더 좀 20% 벗어나기 힘든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지금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과거 좀 모든 관례나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주는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특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합의로 대부분 다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사위 운영위도 우리가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예? 근데 그런 것도 좀 관례를 지켜주고,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주의는요, 수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다수결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결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근데 그 수단을 가치로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럼 뭐냐? 민주주의의 가치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배척하지 말고 제도에 반영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총선 민의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54개 지역구에서 여당과 야당이 받은 득표율의 격차는 5.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국민의힘을 찍은 투표한 유권자가 상당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든 야든 국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지도부 관련 이야기인데요. 여야의 지도부 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살펴볼 텐데,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당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나 그 사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화급한 민생, 초미의 관심사인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본인에게는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해서 조화롭게 하겠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황 위원장은 당 정체성 재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해 지지를 확장하려는 정당이다.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해서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늘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제적 의원 171명 가운데 과반수 동의로 박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박 신임 원내대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되기 위해 신발끈을 꽉 매고 있는 힘껏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국민들께서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게 단독 과반을 몰아주신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분명하게 심판해야 하고 민주당을 향한 SOS 구조 신호라는 의미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 밝혔고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 의원은 친명계, 강성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당초 민주당에는 친명과 비명 등 후보군이 10여 명에 달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정식 출마 선언을 한 뒤에는 모두 출마 의사를 접은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경우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고요. 야당은 또 민주당은 새로운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될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죠. 혼자 나가서 찬반 투표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네요. 이렇게 놀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단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한 SNS 구조, SOS 구조 신호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을 몰아주신 이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독 과반을 몰아준 거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 바로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못 넘어요. 예?
이게 과반을 몰아주셨다. SS 구조 신호다. 이런 의미 부여하려면 정당 지지율이 30%는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을 정치적 수사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민주당 쪽에도 문제가 많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더 좀 싫기 때문에 찍은 거지 뭐 우리를 구조해 달라 이런 의미까지 부여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정치적 수사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게요. 지금 양당 모두에 해당되는 건데 이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이런 쪽을 이것이 너무나 과대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정당에 과대 투영되는 것은 아닌가가 전 제일 걱정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국회의장 출마자들 모두 후보자들 그리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실제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치인들 상당수가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 원내외 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권이 흐르면 정치는 퇴화됩니다. 이게 안 쓰다 보면 자꾸 퇴화되죠. 그런 식으로 퇴화될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설할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내정하고 조만간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과 함께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어제 전해졌는데요.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차장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수사 등에 개입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면서 폐지를 공약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민정수석실 부재로 오히려 민심과 정책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서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 대통령의 뻔한 저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심을 들을 목적이라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힐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민정수석 신설의 취지를 직접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SNS에 신설될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차관이 거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이라면서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에 김 전 차관이 임명이 되면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나로서는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우병우 시즌2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조국 대표의 발언 수위는 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뭐 왜 높으냐 그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뭐라 그러고 만들면 만든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좀 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단 저도 좀 아쉽다고 보는 게 야당의 이 지적은 정확해요. 뭐냐면 민심을 듣는다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 민정수석은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짜 여론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 앉혀야 돼요. 그래서 뭐 사정기능 없고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 사실 굳이 검사 출신을
여기 앉힐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민정수석을 그렇게 검찰 출신 뭐 이런 분들을 임명하지 말고 뭐 진짜 여론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여기 임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달라고 자꾸 촉구를 하면 돼요, 국회에. 예? 우리 특별감찰관 할 테니까 왜 안 하느냐. 지금 전부 침묵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조용하고 대통령실도 좀 왜 추천 안 하냐고 얘기도 안 하고 전부 특별감찰관 얘기는 전부 조용합니다. 그러다 간혹가다 민주당이 이제 문제 삼으려면 특별감찰관도 없고 말이야. 아니 국회에서 추천해 줘야죠. 예? 이거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안 한다. 예? 이러면은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민주당도 그때는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특별감찰관을 아주 능동적으로 임명하도록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민정수석 쪽도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진짜 대통령 말 맞다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굳이 검찰 출신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이왕 임명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은 지금 좀 요원하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의 감독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왕 검사 출신이 됐으니까 대통령 친인척 관리 예? 그리고 플러스 여론을 듣는 거 이렇게 차라리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근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게 필요한 게 불필요한 얘기가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란을 아예 잠재우기 위해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도 물론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야당 같은 경우에도 좀 제발 운영된 걸 보고 비판을 좀 합시다. 예? 운영되기도 전에 누구 앉혔다고 해가지고 벌써 막 비판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아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BTS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예술체육요원은 아니 그 BTS 저기도 나왔던데 그 아미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하이브하고 어도어 싸움에 아티스트를 이용하지 말라. 아미가 네. 왜 BTS 거기서 들먹이느냐? 우리는 BTS 팬이지 하이브 팬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브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이제 경영권 갈등인데 아티스트의 이름이 계속 거론된다는 점이 팬들의 입장에선 좀 신경이 거슬리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축구협회 이야기로 하면 뭐 감독, 회장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뭐 손흥민 선수 얘기 나오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확 들어오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축구로 통해요.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는. 네. 네. 예술체육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게 이기식 병무청장의 발언입니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도입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시대 환경, 국민인식, 병역 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공중보건의사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1973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와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문들이 또 쏟아졌는데
여성 징병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예술체육요원제도 사실 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비교해서 형평성 논란이 아주 크게 일은 바 있습니다. 또 스포츠계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대회나 국내 대회 입상을 두고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병무청장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호영 학생. 네. 이 모병제 말고 징병제가 제일 처음에 언제 실시됐는지 알아요? 언제 실시됐냐고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글쎄요. 그게 언제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 앙샹 르지움, 다시 말해서 원래 왕정을 옹호하는 국가들과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는 뭐냐면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국가의 주인, 국민 주권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주인은 주인이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나가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논리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징병제가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이 젊은 군인들 쫙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30만이었어요. 그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삼국지 보면 맨날 100만 대군끼리 붙어가지고 말해요.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 근데 다음날 또 싸워. 100만씩. 그거 다 합하면 그때 당시 세계 인구를 넘어가요. 그거는 좀 그냥 소설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유럽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군인이 최초로 투입된 게 30만이었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 전쟁은 최초의 근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전쟁을 기초로 해가지고 책을 쓴 게 아직도 육사에서 좀 사용되는 폼 크리게 전쟁론이라는 게 있어요. 칼 폰 클라우스위츠가 쓴. 근데 어쨌든 이때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도 전부 징병제였어요. 전부 징병제였다가 프랑스가 맨 처음에 모병제로 바꾸고 독일이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정도에서 징병제였다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왜 제가 10년이냐면 제 독일 친구의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모병제로 바뀐 거예요. 너무 이해가 억울해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 모병제 지금 유럽은 독일은 모병제입니다. 근데 이 모병제라고 전환하는 거 이거는 사실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얼마큼 우리의 이 무기 수준이 하이테크놀로지 이 하이텍 정도의 수준에 갖추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병역 특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젊은 사람으로서 갔다 왔잖아요. 군대. 네. 근데 이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 군대 빠지는 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진 않은데요. 억울해요? 그 형평성의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죠? 네. 많은 젊은이들이 공정에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민감한데 이것도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위 선양을 했다. 1973년에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은 주로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냐면 복싱, 네? 권투, 박종팔 선수. 홍수환. 네, 그렇죠. 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홍수환 선수. 그리고 또 유명했던 게 뭔지 아세요? 레슬링? 그렇지. 네. 김일 선수. 네. 지금 고 김일 선생님 돌아가셨죠. 그때 진짜 레슬링 한번 하면 그때 정말 동네가 조용했어요. 진짜로. 아니 내가 옛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제가 그걸 다 대답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요. 원래 보기하고 좀 다르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좀 맞는 쪽으로 BTS의 국위 선양은 국위 선양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으로 사실 공정성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고마워요. 우리 나이 많은 이우영 아나운서님. 좋은 주말 되세요.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